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 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드루킹 특검이 남긴 것인데요. 오늘은 이제 수사기간이 만료됐죠. 그래서 오늘 허익범 특검이 60일간의 수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같이 얘기를 해보시죠. 수사기간 연장 신청도 하지 않았죠, 스스로. 그렇습니다. 결론 어떻게 냈습니까? 드루킹 일당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 본격화한 2017년 1월 달에 거의 1만 5천 건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에 이르러서는 거의 월 한 750만 건에 달하는 공감수 조작을 벌였다. 다 합치면 이제 9,971만 번, 즉 1억 건에 달하는 댓글 공감수 조작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내용으로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업무 방해죄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등과 함께 2016년 11월께부터 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범이다 이렇게 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9,971만 건 중에 김경수 지사하고 공모한 부분이 한 8,800만 건, 즉 전체의 88%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공모라고 본 이유는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2016년 11월 달에 김경수 지사가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이 킹크랩 초기 버전의 이제 시연이 진행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활용하겠다. 이런 드루킹들의 제안을 김경수 지사가 용인을 했다. 이렇게 본 거고요. 네. 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을 2016년 6월 말에 이제 처음 만난 이후에 올해 2월까지 지속적으로 만나왔고 또 정치 관련 정보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친분을 유지해 왔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그리고 그와 별도로 김경수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대선 후인 2017년 6월 달에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가 지난번에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 조작을 연장하기로 서로 이제 했다. 이렇게 특검은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건데요. 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하다가 센다이 총영사를 이제 역제안한 이런 과정도 이게 지방선거 개입 대가라고 봐서 이것도 이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돈이 오고 간 거에 대한 것은 뭐라고 결론 내렸나요?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 지사 쪽에 한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후원했다. 이런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검은 이거는 이제 개인 후원금들을 모은 걸로 봐서 일단은 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한테 100만 원을 줬다. 이 의혹도 있었는데 이거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드루킹 쪽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근거가 없다고 봐서 기소 내용에 빠졌습니다. 또 경공무 운영에 들어간 걸로 추정되는 한 30억에 이르는 돈이 혹시 이제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추측도 있었는데 예. 이거 이제 드루킹 등의 강의료를 통해서 자체 조달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것은 기소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런 셈이죠. 예. 그 정의당 노회찬 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2016년 3월 달에 노회찬 의원에게 두 번에 걸쳐서 이 드루킹 일당들이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이게 이제 기소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 등 4명도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또 당시 경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 드루킹 일당이 증거를 위조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내용도 기소에 포함이 됐는데요. 네. 다만 노회찬 의원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허익범 특검이 유가족에 대해서 위로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이것에 대한 정치권의 지나친 편향적 비난을 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들도 조사는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이제 드루킹을 처음 김경수 지사에게 소개해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하고 또 이제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된 도모 변호사 면접을 본 걸로 알려진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조사 대상이었죠.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로 넘긴다는 건 뭔가 또 혐의는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제 백원우 비서관의 경우에는요, 도모 변호사를 면담하면서 이제 오라가라 한 거,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다라는 거거든요. 직권남용? 그렇죠. 그럼 이게 드루킹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인지가 좀 애매해서 특검 수사의 어떤 그 범위에 들어가느냐, 이 논란이 있어서 이제 그냥 검찰로 넘긴다는 부분이고, 예. 또 송인배 비서관의 경우도 이게 지금 혐의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의 시그너스 컨트리 클럽 측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다,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건 수사니 뭐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검찰에 넘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오늘 결과 발표에 김정숙 여사 얘기도 언급이 됐다면서요? 이 김정숙 여사가 대선 후보 경선 기간에 이렇게 경인선에 가자 이렇게 발언한 동영상이 이 드루킹 블로그에 올라와가지고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인사하고 사진을 찍은 정도, 이거 그냥 지지자들인 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특검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앞으로 재판 과정 지켜봅시다. 오늘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초고속 고령화인데요. 이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진짜 초고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알아보시죠. 어디서 발표한 내용입니까? 통계청이 2017 인구주택 총조사 집계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요. 이건 이제 정부의 공식 인구 확정 통계라고 합니다. 그 발표 내용 정리해 주세요.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수가 5,14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건 이제 전년보다 한 15만 명 정도 늘어난 숫자인데 이 중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의 약 14.2%인 710만 명 수준에 이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엔의 경우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로 보고요.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를 넘기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보는데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17년밖에 지금 안 걸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그래서 심각하다. 이런 분석 결과도 나오는데요. 15세에서부터 64세까지가 이른바 생산 연령 인구인데 이 숫자가 이제 3,600만 명이 조금 넘고 전년도보다 0.3%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전체의 13.3%, 663만 정도인데 앞서 말씀드린 65세 이상 고령 인구와 비교를 하면 격차가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이고 고령화 참 큰 걱정이에요. 그러합니다. 최근에 그 고용지표 악화된 거 그것의 원인 중에 고령화 문제도 있다 이런 진단도 많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노령 인구의 실업과 빈곤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소득 격차가 더 확대된 결과가 지금 나왔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좀 은퇴를 전후한 세대를 위한 일자리, 이 확충 여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고용노동부는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이른바 신중년으로 규정을 하고 특정 직무에 채용하는 중소 중견 기업에게 이제 지원금을 준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또 이들이 지역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충한다 이런 계획도 이 대책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른바 5060 취업 대책 이건데 그렇습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 너무 단기 대책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신중년 또는 노년층 일자리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또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강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위한 사회적 부담은 우리가 어떻게 짊어질 거냐 이 논쟁이 이제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부동산 추가 규제 실효성은인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죠. 오늘 정부의 추가 조치도 있고 한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죠. 오늘 정부 추가 조치는 뭐예요?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을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 과열 지구에 새로 편입을 한다는 건데요. 오늘 발표된 서울 4개 구는 다 강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로써 서울의 투기 지역은 이제 모두 14곳이 된 셈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정지역, 투기 과열지역, 투기지역 순으로 이제 제약사항이 이제 강해지는 그런 순서인데요. 정부는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서울 10개 구의 집값 추이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과열 조짐이 보이면 바로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박원순 시장이 밝혔던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 이게 또 집값 뛰게 만들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일단 보류한다고 발표를 했죠.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어제 박원순 시장이 주택시장의 안정화 필요성 이것을 강하게 언급을 하면서 여의도 용산의 마스터 플랜 추진 보류를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단속, 재건축 대규모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철저 환수 등의 이 서울시 차원의 대응도 같이 한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이것 때문에 주무부처인 김현미 장관과의 갈등설까지 나왔는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런 공감대를 이제 정부와 서울시가 형성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랑 서울시가 모두 집값 고삐 잡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지적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좀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지만 이걸로 과연 집값이 완전히 잡히겠느냐 그렇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대책도 최근에 집값 상승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권 그리고 마포, 용산, 성동구의 이 관점에서 보면은 실제 이제 이 지역에 추가되는 규제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정부의 대책이 좀 효과가 없어지면은 앞으로 이런 지역들에서는 어떤 정부 대책의 내성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건 규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 꼭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뭐 대책이 들어있긴 합니다. 수도권에 30만 호 이상 추가 공급이 가능한 이 30곳 정도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공급 신호가 분명히 있다. 이 점은 긍정적인데 이게 만약에 수도권 외곽이나 이런 곳에 공공택지 개발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택지 이 제공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는 이 아파트 특히 이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부분들이 같이 바뀌어야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좀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랑 전혀 무관하게 공공주택은 꾸준히 늘려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네. 계속 해야죠. 맞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